월요일날 자주 모임은 잘 하셨어요? 네. 아우, 이번에 이번 수업에 들어오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완전히 다 스마트한 분들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기기도 잘 다루실 줄 알고 또 복지사님하고 이렇게 원격으로도 만나서 서로 또 대화도 하고 굉장히 훌륭하세요. 사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게 이 디지털화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 제일 취약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굉장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적응하시는 거고. 아주 훌륭하세요, 정말. 네, 이거 뭐 마찬가지 말씀을. 한순자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대 이제 풀르셨네요. 눈 괜찮으세요? 아유, 네. 고생하셨네요. 예. 김옥자 어머니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오셨고 이제 김명숙 어머님만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네요. 홍은철 아버님 운동하시느냐고 그 삑삑 소리가 나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소리가 나네요. 예, 지금은 이제 59분이니까 예,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소리는 뭐 옆에서 라디오나 TV 같은 거는 이제 끄셔야 혹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소리들이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그 소리 들어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방해가 되니까 예, 그럼 다른 소리는 좀 꺼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얼굴이 잘 보이는데 예, 우리 신문철 아버님은 바쁘시네. 아주 운동도 하시랴. 근데 얼굴은 좀 보여주셔야죠. 네, 오늘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예, 같이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남기는 존재예요. 그죠? 이렇게 여름에 바닷가에 가도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그죠? 예. 조용필의 노래에도 있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그죠? 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죠? 잠깐 어디 갔다가 와도 거기다 꼭 흔적을 남기고 오는데 심지어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손주들이 있으니까 손주들 어릴 때 집에 왔다 가면 꼭 뭐 흘리고 가죠. 머리핀을 놓고 가든가 뭐 양말 한 짝을 놓고 가던가 뭔가 꼭 놓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많이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가 뭐 일주일 산 것도 아니고 이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뭐가 남으실 것 같으세요? 마이크는 켜고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한순자 어머니는 얼굴이 조금 안 보이시네. 이렇게 핸드폰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하시면 얼굴이 더 잘 보이게. 네.
한순자 어머니는 뭐를 남기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우선 지금 수많은 옷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내가 쓴 것들, 내가 사용했던 것들.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절이기 때문에 옷이 각 계절들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옷도 엄청 많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님들 버리고 버려도 계속 옷이 많잖아요. 옷도 많죠. 또 쓰던 뭐 그릇, 또 취미에 따라서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은 도자기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테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도 많이 또 남겨 놓으실 수도 있고, 예. 또 화초 좀 보여주시는데 식물철 아버님은 저렇게 키우던 화초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예. 각자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뭐가 가장 많이 남을지. 내가 떠나고 아무것도 나면. 못 갖고 가니까 다 남기고 가요. 네, 다 남게 되거든요. 정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영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도 남기고 감정적인 것도 남기고 지적, 영적인 것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거 혹은 이렇게 많이 이루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난 남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땀 흘려 일했던 것들, 열쇠, 아파트 열쇠나 또 뭐 자동차 열쇠 혹은 땅, 문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길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육체적인 거 많이 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옷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옷이 겨울 옷이 또 요즘은 더 밍크며 뭐 비싼 옷들도 많아요. 그리고 폐물도 많죠. 그런 것도 다 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소중히 이렇게 사용하면서 남긴 물건들 그런 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겨진 가족들이 좋아해서 그걸 다 사용할까요? 아니요. 다 아무리 불태워요. 예,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돌아가시고 난 분의 것들을 이렇게 막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물론 뭐 지금 몇십 년 더 사셔야 되지만 지금 내가 작아서 못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은 너무 그건 젊은 스타일이라서 못 쓴다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 좋은 것들은 버리긴 아깝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누구 준다던가 예, 원하는 분들에게 준다던가 이래도 굉장히 좋죠. 예. 살아있을 때는 누구에든 좋으면 남겨주면 되게 좋아해요. 특히 요즘은 동네마다 당근 마켓이라 그래가지고요. 싸게 싼 금액에 판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도 하시기도 쉬워요. 앱만 깔으면 돼요. 당근 마켓이라고. 그럼 우리 동네 뭐 강서구 염창동이다. 그러면 염창동에 있는 사람들이 염창동에서 내놓은 물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뭐 금액도 정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코트를 하나 내놓겠다. 그런데 금액이 이거 옛날엔 비싸게 주고 샀지만 오랫동안 내가 그래도 입었기 때문에 한 5만 원은 받아야지. 아니면 3만 원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금액도 내가 책정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감정도 남겨요.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감정을 주로 했는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 아버님의 어떤 표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또 우리 어머님의 표정은 어떤 게 잘 떠오르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일생 동안 누렸던 감정들도 그대로 자손들에게 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외할아버지 저희 어릴 때 방학 때마다 이제 외갓집에 갔었는데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었죠. 옛날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들판에 나가셔서 저 논에 물 보시고 풀 베서 각 한 지게 이렇게 쥐고 오시고 그랬는데 별로 웃질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외할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늘 근엄한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감정밖에 안 떠올라요. 별로 잘 안 웃으셨던 얼굴. 안 웃으시고 되게 열심히는 사셨는데 그것처럼 아니면 우리 그 할머니는 너무 맨날 근심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럼 할머니의 근심 걱정하는 얼굴들만 생각날 테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맨날 웃기만 하셨어.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도 막 웃으시고.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추석 때 떡을 송편을 빚어서 쪘어요. 저 결혼하자마자 새댁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떡을 열심히 빚어서 송편을 빚어서 이렇게 찜기에다 넣고 쪘는데요. 다 됐다 해서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어머 떡이 다 들러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쌀을 잘못 쓴 거예요. 송편은 맵쌀로 해야 되잖아요. 찹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만 찹쌀가루로 송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송편 모양이 아니라 다 들러붙어가지고 완전히 개떡같이 다 들러붙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님이 막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이것 좀 봐라. 와서 봐라 그러면서 그걸 보고 막 깔깔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늘 웃으셨어요. 어머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떡을 망쳐서 어떡하니 막 근심 걱정 하실 수도 있는데 막 웃으면서 그걸 잘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어머님을 기억할 때 긍정적이고 늘 웃으셨던 분. 야야 걱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게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감정이 저는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이렇게 하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내고 사느냐가 결국은 그대로 다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지으며 사세요? 호통하고 근엄한 얼굴이세요, 아버님들? 아니면 손주들이나 아들이나 며느리 오면 아유 됐어, 잘 왔어,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맨날 웃으세요. 네.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도 맨날 걱정만 하시진 않는지 네. 한 번쯤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거를 많이 남길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던가 아니면 논문 등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냈다던가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다 남겨지죠. 후세에 나는 가고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저작물을 통해서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유명한 작가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 사람을 기억하죠. 그 사람은 떠난 지 이미 몇백 년이 됐지만 그 사람이 쓴 책, 그 저작물을 보고 그 사람을 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악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남긴 작곡한 내용들, 그 음악을 계속 후세 사람들은 계속 들으니까요. 네. 뭐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그 설계사라던가 그 예술 작품, 백남준 씨가 남긴 비디오 아트 이런 것이 우리나라 그 미술관에 가도 있고 세계 뉴욕 미술관에 가도 있듯이 그런 유명 그 예술 작품이라던가 이렇게 저작물들도 남겨줄 수 있죠. 김대두. 네. 또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종교적으로만 영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 바라는 거,
혹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계속 성장한 것들은 후세에 그것이 남죠. 가령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걱정하는 일이 있고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의논하면 야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해결돼. 그렇게 늘 하셨던 거, 어머님의 그런 믿음, 그런 영적인 것들이 유산이 돼서 남겨져 있죠. 또 때가 되면 뭐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또 이렇게 잘 정성을 드리고 이랬던 것들도 자녀들이 또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려움을 초월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이기고 긍정적으로 나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그래 우리도 영적인 것들을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지 하고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런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지적인 거 중에서 어떤 거를 그동안 많이 남기셨어요? 재산을 많이 남기셨나요? 어떤 육체적인 거? 아니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어떤 영적인 것들, 유산을 남기셨나요? 아니면 책을 많이 써놓으셨나요? 네. 어떤 것이든 아마 한 가지는 더 많이 남겨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남기는 게 보통 이제 남겨진 물건들이 상속되는 거, 그리고 유언은 말을 남기는 거죠. 근데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재산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유훈으로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은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 그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 의무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해요. 상속 재산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요. 권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 뭐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집, 아파트든 주택이든 집이고요. 그다음 토지,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거 토지도 해당이 되죠. 동산도 해당이 돼요. 현금은 동산이고요. 의류, 폐물, 혹은 그림, 뭐 유명 작가의 그림 사주신 게 있다던가 이런 것도 동산이 돼서 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산적인 권리고요. 특히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머니들이 옛날에 시집 오실 때 뭐 요강 같은 것도 왜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 다 버리셨어요? 오래된 물건일수록 값이 나간다는 거 아시죠? 조그만 그 옛날에 가지고 오셨던 재봉틀,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오셨던 재봉틀이라든가 조그만 가구들도요. 요즘은 레트로라 그래서 복고풍, 오래된 물건들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물론 그 7080, 5060 세대들은 향수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요. 전혀 못 봤던 새로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형성을 해서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30대도 옛날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면 오히려 옛날 물건들로 꾸며놓은 카페들도 많고요. 그래서 옛날 물건들이 오히려 요즘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돌아보셔서 오래된 물건이 있다. 옛날 시집 올 때 가지고 오셨던 뭐 다림이든 재봉틀이든 요강이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세요. 그랬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한테 물려주셔도 되고요. 또 그 원하는 사람한테 뭐 팔아도 되고 물려주셔도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주택 임차권
지금 난 집이 없고 전세 살아.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임차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권도 내 권리인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돈 빌려줬다. 채권이죠. 차용증 그런 거 써줬다. 그러면 그것도 잘 가지고 계셨다가 그걸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구에게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전혀 써놓지도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망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곱게 와서 갚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거 봤거든요. 그 돈놀이라 그러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아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아는 형님이 그분이 다 쓰러졌어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말도 못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한 2억 가까이 돈을 굴렸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쓰러지자 돈 빌려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한테 빌려준 게 있으시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요. 돈 앞에서는 참 몰라요. 물론 그 돈 내가 그 사람 줘도 돼라고 한다면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까운 돈이라면 그렇게 그 차용증 같은 거는 받아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상표권이라든가 실용신한권 또 내가 어떤 걸 이렇게 발명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광업권은 그 산에서 광석을 채취하는 그 권리고요. 어업권도 바다에서 아무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그 어업권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것도 권리라서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아무나 와서 이렇게 그 바다 인근에 와서 고기 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간단하게 낚시 정도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이걸 업으로 삼아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다 권리 이런 것도 다 권리고요. 또 의무는 차용금 반환 채무.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런 거는 반드시 의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의무로서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자녀들이 알아야 되지만 내가 빌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 갚는 게 좋지만 못 갚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서 자녀들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특히 보증. 요즘은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보증 섰는데 나는 잊어버렸다. 내 대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이 보증이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그 아들이 만약 사망을 했다 그러면 손주에게까지 이제 계속 상속이 돼요. 보증 쓴 채무가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증 채무로 인해서 아주 패가망신하는 경우 제가 봤거든요. 자기 아버님이 보증을 쓰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몰랐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을 보증을 써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사람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 채무를 그대로 이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일을 2잡, 3잡까지 해요. 밤에 그 야간에 그 대리운전까지 해가면서 이거 이자 갚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증은 절대 쓰지 말으셔야 되지만 만약에 보증선 게 있다면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서 이것이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보증 채무는 받지 않겠다는 거 조금 이따 다시 나오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상속에는 이제 유언상속, 협의상속, 법정상속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물건 나 별로 없어.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안차라도 있다던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다던가 아니 금반지 뭐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상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뭐 이거 가지고 누가 자녀들이 싸우겠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집 한 채 물려주면 자녀들 똑같이 뭐 1대1로 나눠 가지면 돼. 이러면 되지만 생각만큼 자녀들 내 생각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집 한 채 있어서 집이 만약 2억 한다. 그러면 아들 둘 있다. 그럼 둘이 그냥 똑같이 1대1로 나누면 되지. 1억씩 가져. 세금 제하고. 그랬는데 큰아들은 옛날에 이렇게 돈도 잘 벌리고 이래서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사업자금도 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별로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둘째는 유학도 못 보냈고 사업자금도 대주지 않았고 대학만 간신히 졸업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재산 요거 집 한 채 있는 걸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라 그래? 그럼 둘째 아들은 이걸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모순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지 않지. 그죠?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이니까 우리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 이렇게 해서 법대로 해. 라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지만 아들들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도 중요하다는 거죠. 유언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집 한 채밖에 안 돼도 비록 2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큰애야 너는 유학도 보냈고 그래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사업자금도 대줬으니까 그래도 지금 먹고 살만 하잖냐. 지금 둘째는 이래저래 어려우니까 집도 아직 장만도 못했는데 둘째를 조금 더 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상의를 해서 미리 뭐 둘째에게는 1억 5천을 주고 너는 섭섭하니까 5천만 가져. 이렇게 협의를 해놓을 수 있겠죠. 협의도 아니고 내가 작성해 놓을 수도 있고요. 둘이 근데 큰아들이 난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난 똑같이 나눠 가질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왜? 돈 앞에서 누구나 욕심을 부려요. 많이 가졌다고 알겠어요. 이러지 않아요. 물론 형제가 또 사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래 나는 살만하니까 우리 둘째 다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협의, 가족끼리 이렇게 의가 좋고 다 서로 이해가 돼서 그래요.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은 저는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잘 사니까 집 없는 둘째에게 다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유언을 안 해도 협의 상속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법대로 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법대로 하면 요즘은 민법에는 1대1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가장 우선하는 거는 유언이 우선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생각, 또 부모님, 또 돌아가시는 분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의 마음, 결정이 가장 우선하고요. 그게 없었다 그러면 협의하는 것이 우선하고 협의가 안 된다. 자녀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법대로 가는 거죠. 법정상속은요. 현행 민법은 당사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들을 다 정해놓고 있고요. 예. 무조건 1순위는 뭐 직계 자녀, 직계 비속하고 이제 배우자죠. 만약 두 부부가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뭐 괜찮지만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그래도 그 배우자에게 떨어지는 거는 반이 있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가면 되지만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경제활동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산 건 아내다. 그렇다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을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대1이거든요. 그럼 배우자인 아내가 생각할 때 내가 평생 돈을 모아서 내가 일했는데 나는 1.5밖에 안 주고 애들하고 똑같이 애들은 1대1을 가져야 돼? 그럼 이건 공평한 건가?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의를 해놓는 것도 좋죠. 그런데 뭐 보통은 뭐 남편이 평생 일을 하고 돈을 벌었고 아내는 물론 살림만 했지만 사실은 요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뭐 일만 했으니까 크게 뭐 남편 이름으로 모든 전 재산이 되어 있어 명의가 돼 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뭐 내 앞으로 뭐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족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 자녀들이 또 뭐 다른 자녀들이 또 있다던가 상속 자녀들이 또 많다던가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고요. 만약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직계 자녀들이 없으면 직계 존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도 없으면 형제 자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순위의 상속 중에서 만약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큰 딸이어가지고 일찍부터 나가서 돈을 벌고 고생해서 부모님의 집도 사드리고 또 부모님 병원도 수발도 해드리고 그래서 재산 집은 물론 아버지 이름으로 사드렸어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거나 혹은 그 재산의 감소를 막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똑같이 모든 자녀들이 1대1로 나눠 가져라 할 때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돈 벌어서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또 병원비도 대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부양했는데 더 받을 수 있지 않냐. 1대1로 똑같이 나누는 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래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기여한 몫을 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똑같이 1대1로 나눠 가진다고 그게 공평하냐. 열심히 누구는 어떤 딸은 열심히 부모님 부양하고 또 원하는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와가지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장도 받아주고 반찬도 해주고 늘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은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대준 적도 없어요. 유학비만 되느냐고 고생했었지. 그렇다면 그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하고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딸하고 똑같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생각해 두시다가 자녀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의논해서 절대 그것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 상속 그 승인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나 현금 그런 적극적인 재산은 당연히 물려받지만 소극적인 재산도 재산인 그 빚도 물려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 채무가 많다. 그러면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를 따져봐서 한정 승인도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이만큼만 나는 상속받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는 채무가 훨씬 많은데 다 그냥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무 갚느냐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다. 재산보다. 그러면 다 상속을 포기해버리면요. 재산도 안 받지만 빚도 물려받지 않게 돼요. 그럼 자녀들이 고생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두시는 게 좋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채무가 있다면 갚을 때까지는 갚되 정 못 갚는 부분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지인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만약에 빌려왔던 채무가 있으면 그런 거는 갚는 게 윤리적으로 맞고 은행에서 너무 큰 빚을 졌다. 그러면 정말 도저히 이거는 우리 집을 팔아도 못 갚겠다.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야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집을 살 때 내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 포기를 얼른 해서 빚 때문에 너네 힘들지 말아라.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면 상속세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요. 상속 재산 6개월 이전에 이런 걸 해 두셔야지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또 상속이 되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되죠. 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상속이라던가 증여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님 같으면 이런 것들을 잘 자녀들에게도 알려두셔서 자녀들이 이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언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유언은 재산의 처분이나 처우에 관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요. 상속에 관한 내용도 유언을 할 수가 있고 재산에 관한 내용도 유언을 할 수 있고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가족 관계가 또 복잡한 경우도 있잖아요. 입양한 경우도 있고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 또 뭐 배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성이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죠. 왜 요즘 재벌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면 꼭 이런 경우가 나와요. 뭐 꼭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요. 숨겨둔 자녀, 숨겨둔 여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왜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가시면 왜 나타나느냐? 상속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재산은 직계, 비속에게 또 혹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끊기게 되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 가져라. 재산이 많은 경우 유언을 해놨는데 유언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언을 하는 목적은 나의 뜻대로 그대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해놓은 건데 유언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언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변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유언 집행자로 정해놓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유언이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도 또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유언 집행자를 해두면 좋겠죠. 유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필 유언이 가장 중요해요. 뭐 자필 증서 유언은 내가 스스로 내 원하는 그 요건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녹음 유언은 내가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로 해서 그걸 받아 적고 다른 사람이 그걸 또 공증을 옆에서 누가 보증을 해주고 그래서 그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공정증서 유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법률인 그 입회하에 변호사 입회하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도장 찍고 그 유언을 작성하는 거죠. 공정증서 그 사무실에 가서 할 때도요. 보증인이 필요해요.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원한다. 유언을 했다. 재산에 대해서 상속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비밀증서 유언은요. 비밀로 다 증서를 한 다음에 여기도 또 보증인이 필요해요. 다 봉해서 서류에다 봉해서 법원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수증서 유언도 이제 말로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고 내가 쓸 수도 없고 공정증서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환자에 해당하죠. 병원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의식은 있어야 돼요. 받아 적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는 녹음증서하고 비슷하긴 한데 구수증서는 말로 할 수 없죠. 글로 쓸 수 없고 말로 하는 거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필증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 스스로 유언을 작성한다 해도 요건이 있어요. 작성 날짜. 만약 오늘 작성했다. 그러면 3월 25일 2021년 3월 25일 날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도 정확히 작성하셔야 돼요. 서울시 강서구 뭐 염창동 몇 번지 만약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름 적고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필로 쓴 유언서 전문 그 내용도 작성하시는데 가령 내가 서울에 다른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누구에게 주고 한 채는 누구에게 준다 할 때는 뭐 강서구 염창동에서 지금 살고 있는 무슨 아파트는 둘째 누구에게 주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강남구 명일동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 딸에게 준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재산의 주소지도 정확히 작성하셔야 돼요. 그냥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남구 대치동 뭐 음마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리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내가 도장만 찍었다. 사인만 했다.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필 유언장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글씨는 삐뚤빼뚤 못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사인만 했다. 도장만 찍었다. 이거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 효력이 없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 예.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거. 네, 그렇죠. 그렇지만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다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죠. 보증인 도장 찍고. 그렇지만 자필로 내가 혼자 쓰는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아. 오늘 만약에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집을 지금 한 채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똑같이 두 아들에게 반반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둘째 아들 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아직 명절에도 오지도 않고 생일에도 오지도 않고 용돈도 한 푼 안 주고 완전히 이건 이 집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오리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 이 다음에 죽으면 니네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해놨더니 이것들이 당연히 그냥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고 너무 막 엄마를 무시하고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용돈도 하나 안 주고 명절에도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둘째 아들 안 남겨줄 거야. 큰 아들 큰 아들한테 줄래. 그래가지고 다시 작성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예, 이렇게 유언장은 다시 작성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작성한 거를 없앴어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오늘 작성한 것도 있고 나중에 봤더니 1년 후에 작성한 게 2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어떤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쓴 건데. 먼저 쓴 처음 쓴 게 효력이 있을까요? 맨 나중에 쓴 게 효력이 있을까요? 나중에 쓴 먼저 거예요. 쓴 거. 처음에 쓴 게 효력이 있다는 분은 없으신 거예요? 난 처음에 나중에 쓴 게 쓴 효력이 게-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쓴 게 효력이 있어요. 예, 처음에 쓴 게 효력이 있다는 분도 있고 나중에 쓴 게 효력이 있다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쓴 게 효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오늘 작성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작성하게 됐다 그러면 오늘 작성한 건 폐기 처분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찢어서 없애던가 태워서 없애던가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없애지를 못했다. 그럼 2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쓴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쓸 수 있고요. 3장, 4장 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년 작성하셔도 돼요. 해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연말이면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하신대요. 물론 재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늘 달라지기 때문에 또 혹은 친구, 내 주위의 친구들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작성하신대요. 그러면 먼저 작성한 거는 폐기 처분, 없애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유언장은 자녀들에게는 미리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미리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죠? 좀 비밀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냥 당연히 이 집이 자기 거 될 줄로 알고 효도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어야 돼요. 가끔 이러셔도 좋죠. 참 나는 이거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물려줘도 좋을 것 같아. 툭 그냥 던져 놓으시는 거죠.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닌데 요즘 왜 아주 평생을 어렵게 벌은 수십억을 학교에다가 학생들 그 장학금으로 내놓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와 너무 훌륭하다.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툭 이렇게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이렇게 이 재산이 이 부모님의 엄마의 재산이 자기에게 당연히 온다라고 안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자녀들에게는 하지 않는 얘기죠. 네. 사실 제가 그런 분은 봬요. 송파구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은 지금 80이 넘도록 평생을 일만 하셨어요.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돈을 버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11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대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그래서 11살 때부터 나와가지고 인쇄소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20살이 넘도록 자기 동생들은 계속 생겼대요. 동생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농토는 없는데 토지는 없는데 먹는 것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옛날에 80년 전에 70년 전에는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 덜으려고 나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몽땅 다 집으로 다 보내드렸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고 부모님들 땅도 사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에서 큰 건물도 하나 갖고 계세요. 그 땅도 있으시고 돈은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명절 때도 안 오고요. 생신도 잘 안 차려드려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막 어렸을 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 똑같이 아들들 똑같이 1대1로 나눠줄 겁니다. 얘네들이 알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내가 너무 평생을 어렵게 살았다 보니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미리 말해버렸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몰라야 자녀들이 이 건물 아버지 갖고 있는 이 건물 이런 게 욕심이 나서라도 아버지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들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어머 이 아들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를 잘 돌봐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너무 씩씩하셔가지고 괜찮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막 이러셔요. 물론 혼자 잘 하실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돌보질 않아서 그게 또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참 이 재산이 뭐 많아도 문제지만 많지 않아도 지혜롭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언장 작성해 두시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다 밝혀두시지 말라는 거. 아삼아삼하게 하세요. 이걸 다 우리한테 물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엄마가 일부 종교시설이나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물려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뭐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난 잘하는 애한테 더 물려줄 거야. 잘하는 사람한테 더 줄 거야. 은근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이 안 물려줄 거야 나는.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저 벌써 그래요. 잘해 막 이러면서 뭐 이게 이 단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기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고령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20% 이상 되면 고령 사회예요. 그런데 5명 중에 이제 1명이 노인이 되고요. 앞으로 5년, 26년부터는요. 노인이 40.6%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물론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요. 집값도 이렇게 올랐으니 집은 또 어떻게 사요? 그러다 보니 결혼들도 안 하고요. 돈도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부모 세대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은 시대거든요. 이제 앞으로. 왜? 젊은 사람들은 집조차 사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나 집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이 집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리고 전세자금 있는 것도요. 함부로 뭐 누구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예. 어쨌든. 또 그 유언장 작성해 놓으셨을 때 뭐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분인데 만약에 저 인간, 저 사람을 처치해주면 막 1,000억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언을 막 했어요. 그럼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 사람을 진짜 처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1,000억을 안 준다. 법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인정해줘서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할까요? 원인 무효. 또. 범죄로 인한 거기 때문에 원인 무효. 네, 우리 아버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여기 이거 써놨죠. 반사회적 유언이라 그랬죠. 반사회적인 유언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너 이 사람 처치해주면 1,000억 줄게 해가지고 처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0억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적인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누가 미워도 너 나 저 사람 처치해주면 내 전 재산 줄게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 결혼을 잘못해가지고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아들이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며느리 말만 듣고 늘 엄마 얘기는 안 듣고 똑같은 무슨 이야기가 있어도 며느리 얘기만 들어가지고 특히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나와의 사이도 갈라놓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얘하고 이혼하면 내 전 재산 물려주겠다. 이런 거를 유언으로 만약 유언장에 작성해놨다.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50%, 50%.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라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로 인해서 아들과 사이가 갈라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 부양도 안 하고 그런 비도덕적 또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비인륜적인 행동을 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렇다면 또 법이 어떻게 판단해 줄지는 모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그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 보면요.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6남매가 있는데 3명에게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3남매에게 3형제에게만 물려주겠다라고 적었는데요. 유언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무효가 됐어요. 왜냐? 다 적고는 자택 주소도 안 썼고요. 이름, 날짜, 날인 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 강서구 염창동이라고만 썼어요. 강서구 염창동 무슨 아파트,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히 써야지 요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억에 대라는 그 상속의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하죠. 이런 경우 좀 얘기해. 6남매 중에서 원래는 1대1로 돌아가야 되는데 3명에게만 주겠다고 하니 그 3명이 그 유언장을 불을 켜고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유언장 요건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태강 건설 그 이임용 회장님이 딸들은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말도 안 돼. 작성했어요. 세 자매에게는 별도의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기 바란다. 라고 한 거예요. 너무했다. 자식이 아닌가 딸은. 조금이라도 네. 줘야지.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지죠. 이럴 경우는 하나도 안 주면. 그죠? 내가 제사에 오나 봐라. 그렇지. 막 이럴 수 있겠죠, 딸들이. 그렇게 감정을 또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뜻은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싶다고 해도 딸들에게 악한 감정만 남겨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속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성차별이긴 했지만 법원이 인정을 해줬어요. 왜? 유언자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다 아들에게만 물려줬죠. 근데 제 생각은 그 전에 아마 딸들에게 결혼할 때 뭘 떼줬든가 뭔가 주긴 줬을 거예요. 단지 예, 지금 남겨져 있는 회사의 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옛날 사실은 그 조선 시대에는 아들, 딸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는 그 유언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런 유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와서 아들에게만 그 유교 이후 이제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물려줬었죠. 그런데 다시 최근에 와서는 제사의 중요성이 점점 없어지고 또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자녀도 이제 뭐 하나밖에 없거나 또 많아야 둘이고 이러니까 똑같이 나눠주자. 그래서 요즘은 민법이 바뀌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똑같이 1대1이죠. 배우자는 1.5고요. 그런데 사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없애는 것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인한 분할 청구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지 근데 재산이나 많아서냐, 재산이 많지 않아도요, 심지어 1,000만 원 미만에서도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거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립니다. 여기 소리를. 연결이 안 됐나 봐. 이거 영상이 안 들려요? 들려요. 네. 영상은 잘 보이는데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를 그러면 최대한으로 제가 다시 켜볼게요.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작품을 지켜보시면서 화를 타시는 이제 들립니다. 커졌나요? 네. 볼륨을 좀 높이죠.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자식 3명이 각각 1대 1대 1인데 A씨가 이 비율의
그러면 다시 보시고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소리를 더 다시 최대한으로 다시 올려볼게요. 좀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 예. 다시. 네,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지켜보시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돈 앞에선 부모 형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데 이런 일이 비단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들리네요. 지난 2008년부터 잘 안 들리세요? 55살 A씨 안 들려요. 아, 그럼 잘 안 들리시면 이게 제가 소리를 제일 크게 해놔도 안 들리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상속재산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끔 보면 TV에 많이 보도가 돼요. 단지 금액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작아도 이렇게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 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완전 원수지간이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이 소송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협의를 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재산보다도요. 예. 형제들 간에 우애시 잘 살아줬으면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죠. 진짜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거, 자식에게 바라는 거. 뭐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예. 형태가 있는 건 사실 사라지고 없어져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 자식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못 물려주는 것보다는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뭐 없으신데 돈을 벌어서 물려줄 수는 없고요. 할 수 없어요, 이제. 물려줄 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지만 뭐라도 있으면 그건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서 이제 물려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에 어떤 걸 남겨줄 것인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가졌던 유대, 마음, 정, 추억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은 실제로 하피첩이라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농장을 남겨줄 수 있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 너희에게 주노니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 글자는 근엄할 근자요. 또 한 글자는 검소할 검자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정약용 선생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재산도 없었고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근검하게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두 글자. 평생에 본인이 살아오셨던 삶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편지로 써서 하피첩이라고 하여 자녀들에게 남겼다고 하고요. 또 한 사례, 최근의 사례인데요. 이것도 실제 사례라 그래서 많이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만하면 수지 맞는 인생을 산 것이다. 내가 행복하게 산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컸다.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몸 하나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 모든 장기와 시신은 의학도들의 공부를 위해 서울대 병원에 기증하고 남은 유골은 내가 좋아하는 동해바다에 뿌려지기 바란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나로서는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아마 이분은 바다와 연관된 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또한 일반 재산은 드리지 말아라. 어느 집이나 며느리 되는 사람의 노고가 너무 크더라. 내 기일 아침에는 자녀들 각자의 집에서 내 사진과 꽃 한 송이 꽂아놓고 묵념과 추도로 대신하기 바란다. 그리고 저녁에 음식점에 모여서 형제들의 우위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라. 식비는 돌아가면서 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러한 추도는 너희들 일대로 끝내기 바란다. 이거는 1998년도에 KCC 해온 박종규 전 회장님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어느 집이나 제사가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대부분 제사는 이제 큰아들 집에서 큰 며느리가 지내야 되는데 손님 치르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그 각자 집에서 하고 대신에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각자 다 살만한가 보죠. 그러니까 각자 식비도 내라. 똑같이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이분은 재산도.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사실 의무도 똑같이 나누는 게 맞죠. 요즘 재산은 아들, 딸 똑같이 나눠주는데 재산은 그러면 아들이 지내야 돼요?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이유도 제사도 똑같이 모시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묘지가 있으면 묘지도 똑같이 관리하라는 거예요. 권리만 자기가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재산을 물려주실 때 만약에 아들, 딸 똑같이 물려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제사 부분이라던가 묘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앞으로 뭐 어떤 집안 대소사 문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죠.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아들은 잘 사는데 딸이 어렵다. 그러면 아들이 다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는 게 비슷비슷하면 똑같이 모든 의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죠. 또 한 사례 말씀드리면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 딸에게는 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이분은 이제 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동산으로 꾸미고 결코 울타리를 치지 말아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내가 지하에서나마 더불어 느끼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그리고 아내는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봐주기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아마 그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유한양행을 만드셨던 고 유일한 박사님이시죠. 저기 그 오리동, 네, 오리동 거기 가면 거기 유한공업 전문대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있어요. 거기 그 땅 부지는 그 학교하고 부지를 딸에게 물려주면서 그렇지만 거기 그 묘지도 있는데 그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되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라 그랬고 유한양행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제약회사로는 앞서갔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 주식도 전부 사회에다 환원을 하셨죠. 그리고 딸이 이제 첫째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내는 혼자 이제 살게 되니까 딸이 잘 보살피라고 하고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라. 네. 그리고 이 딸이 나중에 딸이 또 그 사망하면서도 모든 재산도 또 역시 사회에 환원을 하고 계속해서
그 손주에게도 이 학교는 물려줬지만 주식이라든가 모든 재산은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 볼 수 있죠. 대물림에서 국가와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는 문화를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예. 오늘날 이렇게 돈이 많은 재벌가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어쨌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앞서가시는 게 굉장히 사회에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정약용 선생님이나 KCC 그 회장님처럼 나는 어떤 것들, 어떤 말들을 우리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가? 큰 재산을 남겨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까도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서로 우애 있게 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남기고 싶은 유훈도 작성해 놓으실 수 있어요. 내가 90평생 100년을 살아보니 90년을 살아보니 사실 뭐가 중요하더라. 그거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님 우리 김정재 어머니는 뭐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건강이 중요하지. 예. 그러면 너희들 꼭 아무리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면서 살아라. 이런 것도 꼭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너무 막 혹사시키지 말고 좀 쉬면서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거 자녀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세요? 왜? 정직하게 살아라. 네, 정직하게 살아라. 또 우리 한순자 어머니는 뭐 우애 있게 살아라. 네, 우애 있게 살아라. 또 우리 김명숙 어머니는 어떤 거 당부하고 싶으세요? 내가 본인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행복하니까 평안과 행복이 최고다. 예, 그래. 너무 일만 하느냐고 식구들 얼굴도 못 보고 살지 말고 결국 행복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시간 내서 가족들하고 아주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살아라.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예. 또 우리 이모순 아버님은 어떤 거 자녀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 혹시 있으세요? 주위에서 보면은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서 우리 예. 자식들한테는 우애롭게 사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형제도 많기나 해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형제들끼리 서로 돌봐주고, 그쵸?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그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데, 예, 서로 우애하면서 힘이 되어서 살아줘라. 예,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김정자 어머니는 어떤 당부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요, 예. 건강하고 예. 애들끼리 우애있이 끝까지 잘 살아줬으면 제일 소원입니다. 예, 건강하게 우애 있게 살아라. 예. 또 우리 이향자 어머니는 네, 저도 건강과 우애는 저도 같지만 또 자신감 있게 살아라 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네.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나마 기도할 거야. 뭐 이러시면서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 맞아요. 예. 또 우리 김옥자 어머니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야겠네요. 안 들리시거든요. 김옥자 어머니 마이크를 끄셨네. 비디오를 저요? 그러면 김옥자 어머니 예, 마이크를 끄셔가지고 안 들리고요. 우리 강경자 어머니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되시나 봐요. 예. 김옥자 어머니 마이크 키셨네. 예. 네. 저는 자신감 있게 자기를 사랑하고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너 오히려 너만의 존엄함, 너는 유일한 존재니까
사랑하며 살아. 네가 제일 중요해. 자신 있게 살아. 맞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들 말씀 참 맞아요. 그리고 누가 말씀 안 하셨지? 김명숙 어머니는 했어요. 하셨어요. 또 신문철. 네, 신문철 아버님. 나는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서 선하고 예. 착하게 살아라. 예,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착한 끝은 있더라. 살아보니 그래도 선한 끝은 있더라. 맞아요. 내가 살아보니. 예. 또 우리 강경재 어머니 말씀 안 하셨는데 마이크 켜보세요. 아, 들리네요, 어머니. 저요? 강경재 어머니, 예, 들려. 이제 말씀하세요. 네, 됐어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성실하게 살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예.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예, 성실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살기 바라시고, 맞아요. 아유,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처음에 잘 알아주지 않아도 다 알아주더라. 예, 필요한 사람이 되면. 예,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어디 가서나. 예, 맞아요. 예. 또 말씀 안 하신 분 다 말씀해 보셨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각자, 물론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더 절실하게 다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작성해 놓으셔도 좋죠. 이런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더라. 살다 보니 참 어려운 일 많았지만 어려운 일은 있게 마련이거든. 저 담쟁이를 보니 벽인데 기어이 기어 올라가서 그 벽을 다 덮잖아요. 그리고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살아있으면 희망은 있단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런 구절을 써줄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남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못 지키면요. 순간적으로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죠? 예, 어떤 경우에도 너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면 지나간다는 거죠. 다. 어려운 일은 다 금방 지나가니까. 모든 건 지나간다.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봄이라서 꽃이 피지만 그 봄바람에 엄청 흔들리면서 피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니? 어디 예. 예, 다 힘들단다. 삶이란 원래 힘든 거야. 근데 꽃을 피우지 않냐 이렇게. 좋은 날이 있어. 여기만 지나가면. 그죠? 예. 도정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을 굳게 세웠나니. 네, 이런 것도 잘 적어 놓으셨다가 또 탁 남겨주셔도 되게 멋지죠. 예, 안 써놓으셨다가 탁 주셔도 좋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면 자신의 앞도 환해진단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 집만을 위해서 살고 욕심부려서 살지 말고 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촛불을 켜면 당장 내 앞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내 앞날도 환해진단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치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나에게 행운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돕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좁게 살지 말고 넓게 다른 사람들도 좀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넓게 예, 이런 것도 이제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요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요. 아까 이 PPT에 나오는 사진 대부분 제가 찍은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었잖아요. 어느 날 너무 힘들었던 날, 답답했던 날 혼자 차를 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기를 찾아갔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맹문동 꽃이 쫙 피어 있고요. 소나무, 솔밭이 쫙 있어요. 바닷가 바로 옆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가서 그냥 이렇게 산책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기 그 장항 아세요? 장항이라고요. 그 전라손 그 끝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기차가 가는 곳인데요. 거기 가시면 바닷가 옆에 솔밭이 쫙 있는데 그 밑에 보라색 맹문동이 보랏빛으로 쫙 피어 있어서 햇빛이 지나는 그 순간마다 또 빛이 달라져요. 저는 조금 늦어서 그리고 제 카메라가 별로 좋은 카메라가 아니라서 그렇게 뭐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찾아다니시면서 힐링을 좀 하시고 자연을 누리시는 것도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천상병 시인은 굉장히 어렵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감옥에도 갔다 오셨고 그런데도 이 세상이 소풍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행복하게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셨던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지만 막걸리 한 잔으로 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하늘에 돌아가서 뭐라고 이 세상이 얘기한대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해요. 아름답게 살다 왔노라. 예. 어머 이 세상 살았던 게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앞으로 그동안에 힘들게 사셨을지라도 남은 삶을 또 행복하게 정말 아름답게 사셔서 나 잘 살다 간다. 난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니네들 덕분에 같이 난 너무 즐겁게 살다 간다. 난 소풍이야. 소풍이었어. 이렇게 만약에 자녀들에게 남기신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돈 없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딴만 먹지 말고 즐겁게 살아. 살다 보면 해결돼. 이러면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유훈을 남기면 자녀들이 힘들어도 우리 엄마가 기쁘게 즐겁게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유언장 나눠드렸잖아요. 받으셨죠? 네. 네. 우리 복지사님을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시간이 많으면 작성할 기회를 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작성을 못했으니까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되기 전까지 그 유언장 잘 작성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겨둘 재산이 있으면 좀 생각해 두셔서 작성해 두시고요.
또 남기고 싶은 유훈이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또 장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남기는 인생인데요. 이 사진도 너무 제가 찍은데 너무 아름답죠? 큰 화면으로 봐야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큰 화면으로 봐서 되게 멋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작년 예, 지리산인데요. 여기가 광양 저기 매화마을이에요. 매화마을 가면 그 쌍계사 근처에 그 매화마을에 가면요, 요즘에 가면 매화가요 그 지리산 부근에 다 피었어요. 섬진강 유역 양쪽 산으로요 하얗게 피었고요. 골짜기마다 온통 하얘요. 여기는 꼭 가보세요. 올해는 이제 이미 이제 벚꽃이 필 때라서 늦었어요. 내년에라도 혹은 몇 년 후에라도요. 여기 매화마을은 꼭 가보세요. 가보시려면 아마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새벽같이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날 가셔서 그 근처에서 주무시고 가족들하고 매화마을은 정말 일생에 한번 꼭 가봐야 될 장소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아리 또 이런 산 이런 것들 보면서 최고의 유산은 가치관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삶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치관은 재산보다 오래오래 남아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80된 어르신이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예, 최고의 유산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무릎도 아프고 힘들 수 있어도 예, 돈이 넉넉해서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간 우리에게 해가 지는 날이 오지만 네. 제가 또 이런 멋진 광경을 보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해가 지는 모습, 일몰, 석양은 꼭 보세요. 꼭 한번 보러 가세요. 특히 바닷가의 노을, 바닷가에서 해 지는 모습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막 눈물 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함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공유하는 추억을 공유할 남기세요. 사람이 떠나서 네. 그럼 자녀들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누구하고든 친구하고 가면 좋지. 네, 누구하고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럼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요, 되게 깊은 감동이 남아요. 깊은 추억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박경리 토지를 쓴 그 박경리 작가야. 그분의 유고시집에 나오는 이 글귀를 또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도 일찍 혼자 되셨고 수많은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또 원주에 내려가서 또 농사도 지으셨고 그랬는데 또 이분의 유고시집에 보니까요. 그 수많은 책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나중에 투병 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임종을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삶에 대한 정리, 자기의 쓴 저작권, 이분은 저작권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시대요. 저는
전 이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그렇죠. 정리정돈을 다 잘 해놓으면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이 돼서 가볍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과 상속, 유산상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언장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작성하셔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 10년, 20년, 30년 후 언제라도 가더라도 편안하실 수가 있죠. 예, 오늘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